불쌍해서 어떡해. 이거 많이 먹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밥을 주니까 계속 꼬이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러한 길고양이 문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인천국제고등학교의 도들양지입니다. 발표는 문제제기, 공공정책, 실행, 대안정책, 공공정책, 실행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아파트나 학교,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길고양이와 마주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어느 순간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친근함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길고양이로 인한 민간 문제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소음, 미간 훼손,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부정적인 쪽으로 끌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일 혐오감으로 발전된다면 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피해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길고양이의 우호적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게 하여 이웃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현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상황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한 점인데요.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는 보통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예산대로라면 총 25만 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서울시에서 3,500여 마리의 고양이밖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예산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체계 역시 열악한데요. 유기동물 보호소, 단기간 보호조치, 원거리 방사 등은 모두 유기견이나 일부 지역, 새끼 고양이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건우 발표자가 이어하겠습니다. 현재 길고양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란 캣맘이나 캣데디들이 그릇에 사료와 물을 두어 길고양이들이 먹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유명 만화가 강풀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동구는 미우캣 보호협회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협약을 거친 뒤 2013년 5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양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뒤지지 않게 되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강동구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TNR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제자리 방사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단순 살처분이 개체수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TNR이 더 효과적입니다. TNR의 첫 번째 장점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반복되는 출산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살처분에 따라 많은 길고양이들이 한 지역에서 한 번에 없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 길고양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진공효과가 일어납니다. TNR은 이때 적정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도록 하여 다른 지역 길고양이들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는 한편 길고양이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안정책들의 한계를 한 슬라이드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TNR 사업의 경우 담당자들이 길고양이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포획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책 모두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 차원의 정책일 뿐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식 개선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표자가 이야기했듯이 대안정책에는 세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첫째,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 웹사이트 윗캣츠, 두 번째, 공공미술 활용, 세 번째, 전국 동물보호과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포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전하고 전국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미 다음에 길냥이를 부탁해라는 이름의 길고양이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 불법 포획자의 우려가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만 이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길고양이 지도와 다른 서비스를 추가한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 웹사이트 윗캣츠를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 정책의 방향을 잡았는데요. 우선 캣맘 회원제를 실시하여 고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캣맘이 이용하도록 만들어 지도가 불법 포획자에게 노출되는 우려를 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구 단위로 운영하여서 서울시에서만 이용되는 한계 역시 보완합니다. 보시는 세 가지가 바로 운영 서비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길고양이 지도인데요. 캣맘은 자신이 기르는 길고양이를 웹상의 지도에 표시하여 이를 상세한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사진과 고양이의 고유 특징을 첨부하도록 만들어 더욱 상세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지도 샘플입니다. 다음은 구청과 길고양이 간 커넥션 서비스인데요. 지도 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지도의 최종 목적은 TNR 담당자들이 길고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포획에 더 수월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구청에 커넥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관할 구청은 윗캐치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받고 이를 통해 인력을 파견하여 TNR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 지역 캣맘 네트워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캣맘이나 캣데디의 손길을 받아온 고양이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캣맘이나 캣데디가 거주지를 옮길 시에는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왜 동해지역 간 캣맘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캣맘이나 캣데디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 이들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하여서 상태 메시지에 자신이 이사를 간다는 사실과 고양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여 주변 캣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고안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윗캐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시민이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의 존재를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캣맘이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공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길고양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식 개선을 위해 친숙해지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친숙해지기의 대표적인 예로 에펠탑을 들 수 있는데요. 파리 에펠탑도 처음엔 파리 시민들에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친숙해지기로는 공공미술이 있습니다. 공공미술이란 대중들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미술 용어로서 대중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탁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공공미술로는 고양이 벽화, 고양이 조각상, 그리고 스트리트 퍼니처가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 벽화는 그 캠페인 형식으로 된 일러스트나 웹툰으로 제작된다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벽화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즉 친숙해지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벽화는 예술고등학교나 미술대학의 학생들의 재능 봉사와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조각상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고양이 조각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중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퍼니처란 거리나 광장 등에 설치된 작은 건조물로서 이러한 도시의 시설물에 그런 길고양이의 어려움이라든지 공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나 그림을 첨가하면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의 장점은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실제로 인식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대안정책 모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PPT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의 시도청에서는 동물보호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특히 유기묘 관리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지도나 길고양이 민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동물보호과 설치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점진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원 해결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공공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저희는 우선 공공정책을 법률로 제정하는 데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한 공공정책이 헌법의 적합성에 어긋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부 길고양이 옹호자들은 길고양이만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해를 받는 시민의 권리 역시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길고양이와 시민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길고양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7월 인천 지역 캣맘 인터뷰를 시작으로 총 6단계에 걸쳐 다방면으로 사회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 캣맘 인터뷰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캣맘을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캣맘들이 사람들의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2번의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캠페인은 길고양이 문제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으로 8월 11일 진행하였고 그 후 회의를 거친 후 저희의 공공정책을 만들어 8월 11일 교내 공공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과 설치를 위한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드디어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에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해보았는데요. 전국적인 동물보호과 설치와 길고양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인천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앞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앞으로 공공정책을 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만든 공공정책을 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국회에 넣는 민원은 국회의원의 추천서가 필요한 청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진정은 또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 위에 2가지를 활용하여 저희가 만든 공공정책을 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도들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맞은 시간에 맞춰주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신문고하고 인천시청 민원 신청하셨고 답변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떠했고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한 게 안정행정부에 먼저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답변이 옮겨져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이미 이런 많은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다라는 답변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청은 또한 인천시청 역시 저희가 건의했을 때 답변은 저희가 길고양이 동물보호과 설치를 건의하게 되었는데요. 인천시청에서는 고등학생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높이 살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답변으로는 이 동물보호과 설치라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 보아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족은 하셨습니까? 그 답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조금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 동물보호과의 운영 여부나 체계를 통해서 이 유기견 유기물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과 안에서도 이제 동물 관리나 수의 공중보건팀과 동물 정책팀 이렇게 세분화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제 동물보호과가 설치된 이후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역 캣맘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가 사실 한 번은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거기 참석하였던 캣맘의 인터뷰를 따르자면 이제 2007년 TNR 사업이 시행된 그때는 이제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동물보호과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그런 민관 협력이 편해졌다.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 길고양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체수가 상상 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걸 그냥 놔뒀을 때는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혐오감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정책으로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미술을 활용하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공공정책이 첫 번째 문제 번식력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동물 혐오감을 갖는 특히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실래요?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대안 정책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우선 첫 번째 개체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처분만이 개체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많은 길고양이들이 6개월 이내 50%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은 진정한 동물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TNR을 할 경우 중성화 수술을 통해 어쨌든 개체수 고양이들의 번식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한 정책이 어떤 정책보다도 그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제시한 정책 중 윗캐치라는 그 커뮤니티의 지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과 긴밀한 협력을 만들도록 구상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캣맘들이 보다 쉽게 길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 TNR 담당자들이
고양이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TNR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혐오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길고양이 혐오감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저 고양이 싫다 하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점점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러한 공공미술과 같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지만 좀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피해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캐치를 통해서 민간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TNR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TNR을 함으로써 소음 문제나 그런 많은 피해들이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으로도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공공미술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벽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 마을의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그 사회 그 마을 전체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조성하여 범죄율을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벽화를 통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벽화와 공공미술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충해서 제가 조금 더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미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는 범죄 심리랄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많은 결과 보고도 있어요. 근데 동물에게도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똑같은 질문이에요. 번식력. 고양이의 번식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 학교 주변에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죄송한데요. 네. 말까지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1년에 몇 번이나 그 새끼를 낳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5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캣데디 아니세요? 아닌데 네. 고양이 문제가 저도 이제 집 주위에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한 서너 번 정도 번식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서너 마리, 적게는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5-마리씩 이렇게 낳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살처분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설득력이 좀 약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네. 혹시 그리고 방금 그 외국의 그 동물을 이용한 사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의 고양이 섬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시민들이 고양이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 고양이 벽화나 고양이를 이용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마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 일본 시민들이 인터뷰했을 때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바꿨다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착안하여서 공공미술을 만들었고 이런 점을 볼 때 공공미술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조금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고양이 대학살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길고양이라고 하는 현상이 왜 생겨났는지, 이제 고양이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동거해 갖고 잘 살려면 이 결국 사회적인 이유 구조, 고양이가 생겨났던 이유를 어떻게 해소해 가야 할 텐데, 길고양이가 왜 생겨났나, 그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고민해 봤느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유기동물 보호 체계 유기견은 있지만 유기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보호 체계에 유기묘가 없기 때문에 길고양이 역시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